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올스타전, 인도, 공공의료, 공개방송. 먼저 인도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6월 11일 첫 방송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2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여행지 중 최고 레벨로 손꼽히는 나라 인도로 떠났는데요. 힌두교 성지 바라나시에 도착해 맨손 식사를 하고 겐지스강에서 수영을 하는 등 인도와 하나가 된 기안84의 모습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우와. 멋있다. 삶과 죽음이 공존. 진짜 삶과 죽음이 그냥 하나야. 와. 종교의식. 종교의식. 우와. 우와. 인도 안에서 많은 도시를 갔었는데 네. 가장 인도스러운. 가장 인도스러운. 그냥 여러분 와 이거 살아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예, 좀 깔끔하네요.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아, 땡큐. 오 괜찮아 보이는데. 아, 손 씻고. 아, 이것도 막상 손으로 이거 하려니까 근데 수저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좀 느끼고 싶었어 좀. 속감이 이게. 오, 과감하게. 그냥 오빠보다 손이 더 많이 먹는 느낌인데. 바라나시는 하루 시작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해 뜨기 전부터 겐지스강에서 수영하고.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겐지스 리버. 밤이랑 완전 다르네. 그렇죠. 인도에서 가장 신성하다고 불리는 강이라고 합니다. No dirty water, its mother is Ganga. Very clean water, no dirty water. Para pariaran 가자, 가자. 이거 좀 잘못한 게. 안 다쳤어? 낮은 데 아니야? 안 다쳤어요? 이게 가자마자 여기 그 계단이 있더라고 또. 그래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씨 멀리잖아. 우리 유튜브 거기 반응이 이제 인도 대 기안 누가 이길까? VS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인도 and Mike Sam.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 기안84가 성스럽고 신비로운 나라 인도로 향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방영 전부터 기대가 쏠렸는데요. 첫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 궁금합니다. 네, 댓글 살펴보면요. 인도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신 기안님, 재미와 감동 둘 다 잡았네요. 대박 날 듯. 기안도 기안이지만 제작진들도 그의 매력을 너무 잘 알고 편집해서 더 재밌음. 인도 문화에 완벽 흡수된 기안84의 적응력에 감탄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일주2는 첫 회부터 가구 시청률 4.8%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며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인도 여행기, 위원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기안84가 워낙 캐릭터적으로 솔직하고 그렇게 거침없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구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예를 들면 그 겐지스 강 같은 경우에는 인도인들에게 뭐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Water filter. Water filter. Yeah. Morning time, local people is coming here bath. Mother is Ganga. Yeah. Oh, Namah Shivaya.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그 수질 오염 문제가 또 대두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아무리 뭐 투어 가이드가 권유를 한다고 해도 물을 한 모금 마시기가 쉽진 않은데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또 현지인들과 좀 허물없이 수영하는 모습들은 시청자들이 보면서 기안84의 어떤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데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작진이 그렇게 구성을 한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 앞에 보면 PD하고 그 단추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작진이 이 구성 안에 녹여냈던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안84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밝힌 바가 있는데 그것들이 잘 녹아나면서 시청자들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도라는 여행지와 기안84의 캐스팅이 잘 어우러졌던 회차였어요. 바라나시에 처음 갔는데 뭐 경적 소리에 매연에 골목에 막 개도 있고 염소도 있고 누가 봐도 정말 혼란스러운 도시에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안84라면 잘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역시나 금방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손으로 밥을 먹고 겐지스 강의 강물을 그대로 입에 넣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런 행동들이 기안84가 그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안84는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갔지만 현지에서 만난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4 o'clock? 4 o'clock? Main time 4 o'clock, 5 o'clock. 오케이. 그런 모습들이 보통의 여행 패턴과는 달라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조금 덜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여행기였습니다. 저는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 세계일주 2 보면서 나는 정말 계획을 철저히 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령 이제 도착하고서 기안84 씨가 항상 여행 가면 사실 또 혼술이 또 묘미인데 했더니 뭐 And whiskey and food. Sorry, sir. Food is available, but after 10 o'clock, the alcohol shops are closed. 식당 갔는데 고기 음식이 없다. 여기는 뭐 베지터리언이다라는 것들. Vegetable, only vegetable. 제가 이제 그 상황이 됐으면은 굉장히 상심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간다면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계획을 잘 짜서 가야겠다. 좀 변수를 최대한 좀 줄여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저처럼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약간은 반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렇게 그냥 그 바로 부딪혀서 변수에 자신을 내던지는 저런 것이 진정한 그 해외 여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의 기안84라는 캐릭터와 이 세계일주라고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공개 방송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6월 5일 방송된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1주년 특집 공개 방송 2번째 시간이 펼쳐졌는데요.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들의 고민을 중심으로 명쾌한 솔루션을 전하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저희가 서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LED 화면에 키워드와 키워드에 대한 2가지 선택지가 뜹니다. 네, 둘 중에 나는 이쪽에 더 끌린다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 뭐야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지구리 종말이 와도 살아남는다는 게 바퀴벌레인데? 바퀴벌레요. 죽인다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남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전 죽일 것 같은데요. 그럼 남편분은 뭐 선택하셨어요? 저는 2번 선택했습니다. 키운다. 네. 바퀴벌레로 변하면 그 사람일 땐 못 해줬던 거 충분히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변했을 때 주세요. 예. 어찌됐건 간에 몸풀기가 끝이 났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요, 선생님. 방청 신청을 하시면서요. 오은영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고민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재밌는 코너죠. 내 배우자를 고발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무 잘 삐지고 삐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삐지면 말을 하네요. 삐돌이 맞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말투가 좋게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말투가 삐진 말투거든. 우리 남편분은요 감각이 예민한 분이세요. 청각이 예민한 분은요
사람의 특정 말투, 특정 단어, 목소리 톤에 예민해요. 극도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만 괜찮은 거예요. 극도로 다정하고 친절하게 표현을 안 하면 나는 좀 기분이 나빠지는 특성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상대가 나를 맞춰주지 않을 때 기분이 나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네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많이 고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댓글 살펴보면요. 공개 방송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부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이 하나하나 찝어서 얘기해 주는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네요.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이 명쾌했고 출연자들의 사연을 통해 부부관계를 돌아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몸풀기 밸런스 게임부터 내 배우자를 고발합니다 등 1주년 특집을 기념하는 공개 방송답게 다채로운 코너들로 꽉 채워진 시간이었죠.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궁금합니다. 20년차 이상 부부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건 저도 아까 댓글 반응처럼 공감되고 재밌으면서 또 의미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부부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사연을 뭐 심도 깊게 다루진 못했지만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특집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역 보면서 이런 부부들이 정말 존재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나의 일상과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날 내용들을 보면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연과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이제 비대면 그런 방송 유형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저는 이날 방송 보면서 그래도 대면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은영 리포터가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꼭 특집이 아니더라도 좀 자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공개 방송 형식이다 보니까 현장에 참여했던 방청객분들은 좋은 에너지를 얻어갔으리라고 짐작이 되더라고요. 방청객분들 표정을 보면 다들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또 오은영 박사도 방송 말미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벅찼습니다. 현장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기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특집이 이런 공개 방송 형태여야만 했나 하는 아쉬움은 좀 남더라고요. 일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심도 있는 상담은 이제 포기하고 시작한 그런 형태였고요. 자세히 들어보면 제3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할 법한 얘기들만 솔루션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림 심리 검사에서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는 좀 더 소통하고 또 이 아이를 좀 더 잘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또 아쉬웠던 부분은 이전에 등장했던 부부들의 사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영상들인데 그 영상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이제 코믹한 답변을 끌어내는 그런 자료 영상으로 사용된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내놓으라고. 좋은 말을. 좋은 말로 해야지 돈 내놓으라고. 네. 이게 습관적으로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방송을 이제껏 봐왔던 시청자 입장에서도 저거는 좀 너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올스타전입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6월 6일 방송된 혓바닥 종합격투기 새치어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최정예 썰꾼들이 모여 올스타전을 펼쳤는데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부터 명예의 전당에 오른 양나래 변호사까지 최강 새치어들의 양보 없는 불꽃 매치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썰 스포츠 새치어 올스타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훈련자들 새치의 혓바닥 플레이부터 시작합니다. It's 썰타임! 이 이야기는요, 30대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동창회를 다녀온 이후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불륜녀로 의심되는 여동창생 한 명의 정보를 알았습니다. 일단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예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아, 이것들이 뭐가 있구나 딱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경찰서예요. 남편이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대요. 남편을 고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여동창생이었습니다. 고소한 죄명은 바로 스토킹이었습니다.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셜록 홈즈 세치혀 표창원입니다.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을 해결하게 만들었던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네 산에 올라갔던 시민 한 분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을 해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끈 같은 것으로 조른 듯한 흔적 발견했고요. 또 무수한 폭행 흔적과 칼에 찔린 흔적을 발견합니다.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차량의 조수석 앞자리에 피해자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프로파일링 결과, 첫째, 범인은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자다. 왜 그럴까요? 우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발견되었죠. 어디서? 조수석에서. 모르는 사람을 심야에 노래방 영업 끝나고 옆자리에 앉혔을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그래서 면식이 있는 자의 범인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파일링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의 비밀을 해제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대체 정상과 비정상이 어떻게 구분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이름 있는 병원에서 산모들이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에 죽는 정도가 그냥 산파가 출산을 도와줄 때보다 무려 몇 배 더 높은 거죠. 셈멜바이스가 보니까 이 병원의 의사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해부학 실험을 하다가 산모가 들어와요. 그럼 이 손을 닦지도 않고 시체 해부하다가 피 뚝뚝 흘리면서 다시 가서 산모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피도 닦고 손도 씻고 소독제를 바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따를 당합니다.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있던 이 셈멜바이스에게 한 의사가 한번 새로운 병원으로 옮겨보는 거 어때? 좋아, 너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어 하고 이 친구와 함께 새로운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병원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뉘는 기준에 대해서 원하던 그 답을 듣게 해줄 겁니다. 대체 어떤 일을 새로운 병원에 가서 경험했길래. 자, 1번 셜록 홈즈 세치어, 2번 뇌슐랭 세치어. 투표를 시작합니다. 두 세치어 중에 승자는 위원들은 세치어 올스타전 어떻게 보셨나요? 왜 올스타전인지를 좀 증명하듯이 이 막강한 입담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그런 썰 대결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표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직 프로파일러답게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긴장감 있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절단 신공 기술을 예측하지 않은 시점에 쓰면서 훨씬 더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폭발시키는 그런 약간 밀당의 고수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었고요. 또 불륜 잡는 세치어 양날의 변호사에게 그 유일한 패배를 안긴 탈북 세치어 윤설미 씨가 등판해서 리벤지 매치를 벌이는 등 새 15구를 실은 송장 냄새라는 걸 맡았습니다. 옆에 방에서는 살려달라 그러고 하고 고문받는 소리가 나는데 탈북이냐 불륜이냐. 대결 구도 역시 전체적인 긴장감과 어떤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분들 중에 말솜씨가 또 검증된 분들로 올스타전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첫 대결도 6표 차로 셜록 홈즈 세치어 표창원 씨가 승리를 했는데 표 차이가 보여주듯이 정말 굉장한 접전을 벌이면서 올스타전다운 대결을 좀 펼치지 않았나. 다만 저는 이제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아쉬움이 남았어요. 불륜 잡는 세치어 양날의 변호사 그동안 계속 승리 거두면서 결국에는 좀 자극적이어야지만 이길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좀 자극적으로 소비해야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남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말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집중력이나 이야기에 좀 재미가 반감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장동선 씨 같은 경우는 뇌과학자인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그 본인 분야에서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이제 정상 대 비정상.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성격이나 집중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비정상인가 정상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되게 잘 선정하는 것 같아요. 양날의 변호사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재밌게 하고 말도 굉장히 그 밀도 있게 잘 하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15회 만에 올스타전을 치르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동선 씨도 그렇고 양날의 변호사도 그렇고 계속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썰꾼들을 섭외하는 것들에 지금 한계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올스타전을 벌인다고 생각하고 그 한계가 왜 왔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다양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는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올스타전 같은 경우는 그 회차 자체로서는 재밌을 수 있었으나 새치어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초기부터 계속해서 제기됐었던 문제들이 지금 아직 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공공의료입니다. 유우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6월 6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집중 취재 M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코로나 전담 공공의료원의 심각한 재정난을 살펴봤는데요. 환자가 없어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을 통해 무너지는 공공의료의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인천의료원. 지금은 병동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음압병동으로 다 전환해서 공사한 병동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많이 아깝죠. 다른 병동의 병실에는 환자가 1명뿐. 5인실을 1인실처럼 쓰고 있습니다. 인공투석실은 불이 꺼져 있고 장비 수십 대는 커버가 씌워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충북의 청주의료원. 병실이 의자와 침대 등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돼버렸습니다. 전담병원 지정은 해제됐지만 56명인 의사 정원은 아직도 11명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올해 3월 기준 4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5,400억 원.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4배가량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한 뒤 6개월 동안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병원들은 4년에서 5년 정도로 예상되는 정상화 기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의료진이 떠나고 그 의료진이 충원이 안 되고 인건비가 뭐 50%, 100%가 오른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지금의 재정난이 계속되면 공공의료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상황. 다음에 또 이런 감염병이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과연 맡을 수 있겠느냐. 해도 너무한다. 공공의료원의 운영 차질은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의료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000원어치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3만 원, 4만 원은 그렇게 비싸고 약이 더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서는 도로 여기서 갖다 먹는 거예요.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지만 추가 지원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공공병원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을 찔끔 늘려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공공의료원의 운영 차질은 의료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보도를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를 잘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예산 금액은 매번 최고치 경신한다고 떠들어대는데 왜 맨날 이러는 건지. 언제 어떻게 또 감염 질병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상황이죠. 이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보도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전했는데 다만 이제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잘 전달한 보도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우선 공공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맡은 것이 왜 적자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죠.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이 됐을 때는 다른 환자들을 받지 못하니까는 거기서 생기는 적자폭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문제가 있고 코로나 기간 중에 그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거의 그 코로나 병상이 거의 80%를 책임졌었는데 그런
그 맥락을 얘기해야지 이들의 헌신 때문에 이 코로나를 버텼고 이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보존하는 것이 맞다라는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이 친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사회적 맥락을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이 말하자면 정말로 공공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이 꼭지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산부인과랑 소아과 의사 부족 얘기였거든요. 공공의료원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산부인과와 소아과도 인력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꼭지에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 의료 정원 확대예요. 결국 이제 이 담론이 기승전 정원 확대로 끝나는 좀 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공공의료원의 이 재정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의료 체계가 붕괴의 어떤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붕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서 더 충격적이고 위기감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보면서 코로나 전담 공공의료원의 환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의료 공급자 중심의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떠나서 자칫 병원이 운영이 안 되고 의사가 떠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역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원을 해서 병원을 살리고 병원에 의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더 의료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그 지역에 환자가 적더라도 병원이 유지될 수 있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만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 의료 인력을 찔끔 늘려주는 식으로는 이 지방 공공의료 공백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뒤이어서 연속된 뉴스에서도 소아의료 공백을 다루고 있는데 서울의 한 소아 전문병원, 오후 진료 대기 인원만 120명이 넘습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이미 예산 일입니다. 돈이 되지 않은 취약한 부분에서 의료 공백이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 MBC에서는 이 뉴스데스크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나 PD수첩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MBC에서는 의료 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너져가는 공공의료의 심각성을 다뤄 의미 있었지만 다층적인 분석 없이 피상적으로만 사안을 설명해 아쉬웠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공의료 체계가 빈틈없이 잘 구축되는 그날까지 뉴스데스크 집중 취재 M의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